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13번째 페이지. 세상 모든 생물들과 정모해보고 싶은 남자 펭귄 각종과학관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텐트로 심장을 강화하고 돌아온 이정모입니다. 아, 예. 최근에 의료 수술을 좀 받고 오셔서 우리나라에 정말 뛰어난 예. 의술의 혜택을 잘 받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돌아오셔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호흡이 편한 아직 운동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듣고 있지만 아물 때까지는 이렇게 숨 쉬는 게 좋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심해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파이팅 넘치게 오늘은 이정모 관장님과 심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아 더욱 신기한 심해 동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관장님, 심해에는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구 표면의 71%가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90% 정도가 심해라고 하면 돼요. 바다의 90% 정도. 네, 그러니까 90%, 95%쯤 됩니다. 근데 여기 얼마나 많이 살까? 이 심해에는 모르죠. 누가 가봤어야 알죠.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주에 가본 사람보다 심해에 가본 사람이 훨씬 적었어요.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메론 감독의 덕분에 그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서 잠수정을 잘 만들어줘서 많은 과학자들이 내려가 보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내려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분히 심해저에도 많은 생물들이 살 거라고는 짐작을 하죠.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대략 1000만 종에서 1억 종 정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1000만 종에서 1억 종이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범위가 너무 크네요. 던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심해는 어쨌든 지구에서는 가장 큰 서식지입니다. 열대 우림보다 분명히 더 많은 수준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바다의 90%, 95%니까요. 그러면 그 기준이 정확히 있습니까? 수심 몇 미터부터 심해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해양학적으로 찌면 수심 한 200m까지는 대륙봉이잖아요. 낮은 바다고. 수심 1000m가 넘어가면 빛이 거의 달하지 않은 심해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그러니까 해양 생물학적에서 보면 또 이야기 달라지는데요. 200m까지 그러니까 대륙봉을 벗어나 햇빛이 잘 들어오는 그 광합성층을 빼면 나머지는 다 심해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200m가 넘어간 것은 이미 심해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200m만 해도요. 수압이 거의 220기압입니다. 20기압. 10m마다 1기압씩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살기는 쉽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좀 너무 궁금한 게 기압도 수압도 엄청 높고 그 정도 깊은 바다면은 물 온도도 엄청 낮을 것 같고요. 산소량도 당연히 적을 텐데 심해 생물은 어떻게 여기서 살아가는 건지. 그러니까 수압은 일단 높아요. 아주 온도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물은 4도씨 물이 제일 밀도가 높아요. 4도씨의 물이 밀도가 높다. 4도씨 물이 밀도가 제일 높습니다. 되게 특별한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고 터무니없이 뜨거워지고 차가워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영상이에요. 그다음에 산소는 확실히 적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환경에서 기이한 생김새와 독특한 습성을 갖게 됐잖아요. 엄청난 압력에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데죠. 텅 비어 있으면 안 되죠. 뭔가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물과 기름으로 채우고 있죠. 몸이 물과 기름으로 빈 공간을 채웁니다. 그다음에 산소 적고 이산화탄소 많잖아. 산소 확실히 적어요. 이산화탄소 많고, 그러니까 그 대기 중 산소 농도가 21%잖아요. 그러니까 리터당 275mg쯤 돼요. 근데 깊이 200m까지는 5에서 8mg밖에 안 됩니다. 심해는 2에서 4m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보다 심해에서는 산소량이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거 어떻게 살 건가? 호흡을 어떻게 해요? 호흡을. 그러니까 아가미가 좀 뛰어나야 되고. 뛰어난 아가미. 그러니까 산소를 잘 흡수하는 아가미. 그다음에 혈색소. 우리 헤모글로빈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 이제 철에 산소가 달라붙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산소와 잘 결합하는 혈색소가 있어야 되고 대사율을 낮추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면 산소 많이 태워지잖아요. 숨도 쉬지 마 이거죠. 숨도 쉬지 마. 조금만 이렇게. 그러니까 산소 없이 에너지를 태우는 방법도 또 그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산소를 잘 빨아들이고 산소를 쓰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극히 부족한 산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독특하게 생긴 그 심해 생물 사진들 보면 얘는 유독 이제 그 밤 낚시할 때 그 야광찌처럼 형광빛을 내는 생물들이 많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사소통하고 잡아먹고 위장하고
네. 짝짓기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해 생물의 팔알이 그러니까 사냥이나 번식을 위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기관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데는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발광기관을 가지고 짝을 찬 데 쓰고 먹이를 유인하고 포식자를 피하는 데도 쓰죠. 그러니까 발광은 공격과 방어 모두에 쓴다고 보면 돼요. 근데 포식자한테 더 눈에 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식자 눈에 띄기도 하지만 엉뚱한 데로 옮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잡아비기도 하고 발광 번쩍번쩍번쩍하면서 분산시켜서 드럼을 줄 수도 있다든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차피 가까이 왔을 때 뿐이에요. 멀리 있으면 어차피 잘 안 보이니까 빛나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우리는 걔를 찍어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 들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은 다 태화했잖아요. 간간히 어두운 곳에서 먹이를 잘 보기 위해서 눈이 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생물들도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뭐 그런 게 다 심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응의 결과입니다. 원해서 된 건 아닙니다. 적응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관장님, 그 심해 생물들이 대부분 자웅동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입니까? 그 자웅동체가 그러니까 넓은 바다에서 짝을 찾아 번식을 할 게 확률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자웅동체도 아닌 것도 있었겠죠 하다 보면. 근데 걔네들은 그렇죠. 살아남지 못하고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자웅동체인 것들이 주로 진화를 많이 유리하니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웅동체인 애들이 뭐 자기끼리 교미를 하기도 하지만 또 자웅동체인데 또 딴 친구를 만나면 서로 저놈의 수컷과 나의 암컷과 저놈의 수컷이 교미를 하죠. 그건 지렁이도 그러거든요. 지렁이도 자웅동체예요. 지렁이가요. 그렇다고 자기 한 몸에서 자기네끼리 몸 안에서 교미하는 건 아니고 이왕이면 다른 놈을 찾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야 유전자가 다양해질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자웅동체여도 이왕이면 다른 개체랑. 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함에서 좀 멀어져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부터 심해 생물들이 극한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한 녀석 한 녀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만나볼 친구는요. 그나마 좀 가장 많이 알려진 심해 생물인 것 같은데 대왕오징어 소개해 주실까요? 세팔로포다. 세팔로 하면 세팔로가 머리고 포다가 발이에요. 그러니까 두족. 두족. 그러네. 그죠.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오징어는 다리가 맞는 거죠. 머리와 다리가 있는 두 종류죠. 근데 그 두 종류 가운데 그 살 오징어목 대왕 오징어과에 속하는 큰 오징어가 있습니다. 뭐 9에서 13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보통 우리 깊은 바다에 살기 때는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올려온 것만 많이 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2022년에 뭐 3m 길이의 대왕 오징어가 산채로 발견되기도 했어요. 몇 미터요? 3m. 3m짜리? 아담한 친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왕 오징어 치고는 엄청 아담한 거죠. 엄마 말 안 듣고 멀리 온 애들이 있는 거죠. 가지 마. 근데 가네죠. 말 안 듣는 친구들. 얘네가 그러니까 사이즈만 많이 확대된 버전인 거지. 우리가 익숙한 그 오징어랑 신체 구조가 똑같은 겁니까? 거의 같아요. 일단 8개의 다리가 있고 오징어는 다리가 10개잖아요. 10개죠. 근데 그중에 다리가 8개고 2개가 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다리 2개가 긴 게 있어요. 그게 먹이잡이 촉수예요. 딱 잡는 촉수, 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부리가 있어요. 오징어 한가운데 보면 우리가 눈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맞아요. 오징어 눈. 오징어 눈도 사실은 2개 따로 있는데 그거 말고 한가운데 입 아닌가? 입이 있죠. 새 부리처럼 생긴 게 있어요. 부리로 먹이를 찢어 먹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크죠. 근데 빨판에 갈고리가 있어요. 빨판에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먹이를 붙잡거나 포식자와 싸울 때 흉기로 쓰기도 합니다. 그 모비딕이라고 그 모비딕 보면 그 향고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커다란 고래인데 거기 보면 모비딕에서 이 고래가 하얀색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향고래를 전시하는데 향고래가 하얀 상처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그 어떻게 묘사한 거냐면 대왕오징어랑 싸우다가 상처 향고래가 깊은 바다에서 대왕오징어 먹는데 대왕오징어 척수에 있는 갈고리로 상처를 내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난 거예요. 향고래가 이렇게 하고 모비딕도 하얀 거에 얼마나 오랫동안 살면서 대왕오징어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그렇구나. 괜히 그 크라켄 영화에 보면 크라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왕오징어도 그렇지만 유독 보면 심해 동물 중에 몸집이 엄청 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저온상이 춥잖아요.
아, 추워서? 추운 환경에서는 네. 저온 환경에 살 때는 몸집이 추울수록 몸집이 커진다고 하는 베르그만 법칙이 있습니다. 베르그만 법칙. 예. 예. 그러니까 몸집이 커질수록 부피 대비 표면적이 줄어들어요. 부피 대비 표면적이 줄어들지. 부피가 워낙 크니까. 예, 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표면적이 한 변의 길이 1인 정육면체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 보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는 부피가 1인데 부피는 6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면 부피는 8인데 표면적은 24란 말이에요. 그렇죠. 1분의 6에서 6분의 24. 그러니까 6에서 3으로 줄어들잖아요. 예. 표면적 비율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에너지 비율이 훨씬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죠.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예.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육상 동물에서는 주로 이렇게 되는데 그 육상의 포유류에서 베르그만 법칙이 있는데 이게 심해 동물에서도 그렇게 쓰이는 거야라고 그냥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크니까 유리하니까. 또 몸집이 클수록 근데 얘네들은 체온을 유지하는 동물들이 아니잖아요. 바다에 사는 그런 동물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 베르그만 법칙이 안 맞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은 몸집이 클수록 지방을 저장한 공간이 많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먹이가 적은 심해에서는 장기간 에너지를 비축하는데 몸집이 커야 좋은 거예요. 그죠? 언제나 먹을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있을 때 많이 나르다. 그러니까 몸집을 크게 최대한 해놔야 없을 때도 오래 버틴다. 그러니까 제일 점점 큰 쪽을 지난 거죠. 조그만 놈들은 갑자기 먹을 게 없어 사라졌는데 뭐 큰 게 있는 놈은 어쨌든 버텼다 한 거죠. 지방을 축적하기 때문에 저도 좀 심해서 유리할 수 있겠네요. 추운 지방 사람들이 육지 사람들도 다 덩치가 크고. 그래서 몽골 분들을 보시면 몽골 분들, 러시아 분들 그런 것 같기도 하네. 근데 의외로 얘네가 덩치에 비해 밥은 또 적게 먹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체온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남극 심해에 사는 약 500kg의 거대 오징어에게 하루에 필요한 먹이량은 약 30g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30g 진짜 조금 먹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몸이 커지면 소비되는 에너지인 신진대사율도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심해 생물은 같은 무게의 육상 동물에 비해 훨씬 낮은 대사율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꼼짝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 주변에 누구 다니지도 않는데 놀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최대한 살아남는 게 이 목표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먹을 거 많으면 많이 먹겠죠. 그렇지. 없으니까 그만큼 먹고 버티는 거죠. 활동도 안 하고 먹기도 적게 먹고. 먹을 게 많으면 그래도 많이 먹을 겁니다. 그렇겠죠. 좋아하는 거 먹겠죠. 그러면. 이 질문 꼭 드려보고 싶었는데 혹시 대왕 오징어도 우리 인간이 식용으로 좀 먹기에 적합한 생물인가요? 사람들이 뭐 씹어도 시도를 해봤대요. 해봤더니 되게 맛이 없고 굉장히 질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잡기도 어렵잖아. 채산성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왕 오징어라고 먹는 거는 팔잖아요. 리어크에서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문어다리라고 또 많이 팔았죠. 왕문어는 많죠. 왕문어. 근데 이게 문어 아닙니다. 문어는 비싸죠. 그 오징어예요? 오징어의 훔볼트 오징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폰 훔볼트의 이름을 딴 칠레 앞바다에서 잡히는 오징어가 있는데 되게 커요. 저것을 훔볼트 오징어라고 합니다. 한때는 문어라고 속여서 팔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대학 때문에 문어다리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똑똑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않고 오징어 다리였어. 훔볼트 오징어라고 파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훔볼트 오징어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적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네. 저만 아직도 모르고 있었네요. 참고로 말이죠. 지난 2013년에 길이 4.5m, 무게 100kg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가 부산 앞바다에서 잡혔는데 위판장에서 30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값도 잘 안 쳐주네요. 30만 원. 30만 원이면 사실 먹지도 못한 건데 많이 쳐줬죠. 그런가? 많이 쳐지고 그 사간 사람들은 그냥 재미로 사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전시용 잠깐 사지 않았을까 하고요. 근데 이 정도 잡히면 그러니까 이거 청취자 여러분들은 여기 30만 팔아서 뭐 하겠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주변에 자연사 박물관에 기증을 해주시면 자연사 박물관 써도 30만 원, 50만 원 드립니다. 충분히 값도 쳐드립니다. 오징어 같은 것도 약간 박제 같은 게 되나요? 그러니까 박제가 아니고 이거는 액침 표본이라고 커다란 통에 유리병에 넣고 거기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알코올이나 넣어두고서 저장을 하죠. 그럼 썩지 않아요? 썩지 않게. 그러니까 서대문 자연사박물 길이 한 1m 50점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4.5m 정도 됐다. 이 정도의 커다란 전시물이 되거든요. 이거 누군가 잘랐을 거예요. 잘라서 먹어보겠다. 먹어보다 질게 안 먹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하시던데 이거 자연사박물에 기증하셨으면 이름이 길이 남을 텐데. 그러니까. 꼭 서대문 아니어도 되죠? 서대문 아니어도 됩니다. 가까운 데에 연락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해 생물의 외모를 함께 찬찬히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좀 인간에서 오명을 안게 된 친구인데요. 영국 못생긴 동물 보호협회 선정 2013년 가장 못생긴 동물로 선정된 심해 생물이 있습니다. 이름이 블롭피쉬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렇죠. 인터넷에서 많이 봤어요. 저 블롭피쉬가 좀 생김새도 특이하기도 한데 못생긴 건 아니잖아요. 되게 친근감이 있게. 근데 저 사진이 약간 그 방시혁 씨 닮은 예, 걸로 유명해졌는데 그렇죠. 방시혁 씨도 인정을 했더라고요. 나랑 닮았다고. 그 방시혁 씨가 못생기진 않았잖아요. 귀여운 면이 귀엽다. 있어요. 귀엽고 귀엽습니다. 친근하게 생겼죠. 어떤 친구인가요, 블로피쉬는? 그 호주와 태즈메니아 섬의 인근, 뉴질랜드 해역의 깊은 바다 600m, 1200m 수심에서 삽니다. 길이가 한 30cm 정도예요. 작네요. 30cm인데요. 30m가 아니라 30cm. 심해라고 하니까 그래. 30cm 충분한 겁니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혼났어. 크네요. 그렇고요. 근데 쟤네가 원래는 저렇게 흐물흐물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던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저 인터넷에 보면 저렇게 흐물흐물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렇게 바다 바깥으로 나와서 그래요. 물 안에서는 그러니까 몸이 물보다 이제 밀도가 낮은 젤라틴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력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생겼구나. 근데 물 바깥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압이 높은 해저에 알맞은 동물인데 수압이 낮은 곳으로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니까 몸이 저렇게 팽창해가지고 죽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본 거다 분홍색인데 아까 물속에 들어있을 때는 그 회색으로 색깔도 그렇구나. 아주 근엄 있게 이렇게 왜 그 우럭 비슷한 좀 카리스마 있어 보여요. 카리스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스꽝스러울 정도는 아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대부분의 심해 생물들은 이제 물 밖으로 빼내면은 모양이 확 변화하는 경향이 있나요? 그렇죠. 일단 수압이 엄청나게 바뀌니까 수십 기압에서 그냥 1기압 상태로 바뀌잖아요. 수압의 변화로 형태가 변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대왕 오징어도 원래 심해에서는 유광 금속 광택을 가지고 있으나 물 바깥을 꺼내면 보통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그 통한어 잠수정처럼 생긴 게 있어요. 앞에 유리처럼 된 곳에 눈이 저런 친구 그렇죠. 눈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통하너로 가는데 이런 종류들도 얕은 바다로 죽은 채 떠다가 올라오면요 투명한 돔이 따로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옛날 문헌에는 되게 이상하게 그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해성 바닷속에 사는 동물들이 바깥에 나오면 원래 살던 동물들과 달라 보입니다. 물론 갈치도 깊이 살아요. 갈치, 돛돔 이렇게 산갈치 이런 애들. 산갈치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산갈치 보기 좋은 것은 또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입니다. 근데 그 돛돔 이거 엄청나게 크거든요. 돛돔은 서대문 자연사박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바닷속이나 깊은 바다나 바깥이나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많이 바뀌어요. 색깔은 왜 변하는 거예요? 색깔들도 보면 심해에는 태양광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청록색, 파란색 파장만 있어요. 수구보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수구보 바닷속 들어가서 이제 동영상 찍을 때는요 카메라 앞에다가 붉은 필터를 끼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푸르딩딩하게 보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바닷속에 있던 동물들이 수면에 올라오면 색깔이 다 변해요. 깊은 바다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피부에 그 색소들이 드러나서 가고 반사광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심해에서 새빨갛던 생물이 수면에서는 그 암갈색이나 회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색은 색소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형광 단백질이나 그다음에 피부편의 표면에 나노 구조 때문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파장이 달라지면 그 형광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또 표면 구조가 이제 바뀌면서 다른 빛에 또 묻히기 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생물은 대개 젤리 같은 수분 덩어리에 가깝고 피부와 근육이 얇고 투명한 경우가 많아요. 바다 바깥으로 나오면 수분이 증발해버리고 삼투압이 깨져서 조직이 무너지면서 본래색을 잃습니다. 또 공기 중에서 죽으면 색소가 분해되거나 응고되면서 색깔이 변하기도 하죠. 대왕 오징어는 어두운 붉은색에서 회색이나 암갈색을 바뀌고 심해새우 투명한 선홍색인데 회색으로 바뀌고 또 심해 해파리도 투명한 파란 형광색이 올라오면 반쯤 녹아버리면 젤점 돼버리기도 합니다. 좀 환경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자, 반대로 굉장히 화려하게 생긴 심해 생물들도 있습니다. 얘네는 또 이제 몸을 치장하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잡지사 에디터 선정 가장 아름다운 심해 동물들을 저희가 꼽아봤는데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갠 민숭 달팽이라는 친구고요.
거미 불가사리. 아, 쟤도 참 분홍색, 예, 보라색 느낌이네요. 예. 사마귀 새우. 야, 진짜 특이하다. 예. 또 있나요? 심해 해삼. 야, 기본적으로 저런 약간 분홍 형광 느낌이에요. 예. 크리스마스 트리 웜.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 잎처럼 생겼네. 예. 흰 동가리도 심해예요? 제 니모잖아요, 니모. 심해가는 아니고, 심해는 아니고, 그냥 그리고 200m 이내에 좀 얇은 바다에서 사는데 예. 이쁘죠. 근데 쟤네 이렇게 화려하게 생기면 뭐 좋은 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생존을 위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민숙 달팽이 봤잖아요. 네. 딱 봐서 무섭게 생겼잖아요. 조금 그래요. 네, 독이 있습니다. 직접 독을 만들기도 하고요. 예. 독이 있는 해면 동물을 잡아먹기도 해서 몸에 독이 많아요. 그러니까 독성 화합물을 몸에 저장했다가 위협을 받으면 몸에 세포나 이렇게 분비샘을 통해서 색깔을 막 뿜어내고 독도 뿜어내요. 이때 독침에 면역되어 있던 일부 종은 야 이거 잡아먹은 다음에 자기 몸속에다 그 독을 넣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일단 포식자들은 이런 거 한번 먹었잖아요. 네. 한번 이렇게 독에 당했죠.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학을 떼죠. 먹이지 말아야 되는데 예. 이게 색깔 비슷비슷하면 이게 옛날에 그 독이 있었던 놈인지 아닌 놈이 알 수가 없잖아요. 긴가민가 하구나. 그러니까 되게 독이 있는 동물들은 화려하게 보여줘요. 근데 한 번은 내가 화려해서 잘 볼 수가 있을 거야. 네. 그런데 너네 한 번 먹었으면 다시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죠. 이 색깔 기억해. 그러니까 왜 독화살 개구리들도 되게 그러죠. 화려해요. 그런데 이걸 또 노려서 그러니까 독도 없는 주제에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기도 하죠. 독 없으면서 색깔을 따라하는 친구. 근데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 색깔 때. 그래 갈로아랑 얘기할 때도 곤충도 그런 애들 많았다. 예, 맞아. 재밌네. 사기 잘 칩니다. 사기 잘 치네 진짜. 예. 그리고 아까 그 흰동가리 사진이 있었던 게 그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 이제 흰동가리 저 친구가 이제 주인공이고. 거기 보면 이제 이빨이 무시무시한 검은 물고기가 나오는데 악마의 물고기라고도 많이 불리는 녀석인데 얘가 심해어인가 봐요. 이 물고기는 그렇죠. 혹등아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등아귀가 앞에 눈에 머리 위에 뭐가 하나 있잖아요. 저 뭐 안테나요, 뭐야? 안테나에 저걸 막 흔들어가지고 딴 애들이 이게 자기 먹인 줄 알고 가까이 와요. 그럴 때 자기가 탁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싯대를 자기 머리 위에 진짜 낚싯대 같네. 낚싯대 자기 머리 앞에 둬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잖아요. 딴 애가. 그래서 쑥 잡아먹는 아주 나쁜 놈인데 그리스어로 이제 검은 바다 괴물을 뜻해요. 그 학명이. 그러니까 멜라코세투스 욘소니라고 하는데요. 자신보다 더 큰 먹이를 먹을 수 있고 길고 뾰족한 이빨이 있어가지고 또 등지더미에 아주 피부 가시가 가지고 있는 게 가시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야 먹이를 잡아먹으니까. 근데 얘네가 번식 방법도 특이하다고 들었습니다. 쟤네들은 그 흑등하게 그림만 보면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무서워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좀 작습니다. 수컷은 2.5cm. 진짜 작네. 암컷도 커봐야 한 20cm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떤 책에 보면 1m짜리 있고 막 그러는데요. 본 사람 없습니다. 보통 2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들은 다 암컷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수컷은 암컷을 만나면 암컷이 딱 달라붙어서 기생충처럼 됩니다. 암컷 피를 빨으면서 정자를 생산하고 암컷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수컷은 자신의 눈도 잊어버리고 내장도 잊어버리고 신경계도 다 퇴화돼요. 나중에는. 그 정서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리와 달리 체배 수정하지 않고 기생형 체내 수정을 합니다. 정소만 남아서. 정서만 남아서. 야, 특이하네. 암컷이 배란할 때마다 정자를 쫙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해니까 서로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장치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생식기가 된 겁니다. 수컷은 생식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부 일처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암컷 한 마리에 한 6마리 정도까지 달라붙어요. 수컷이 융합돼 있어가지고 다양한 정자를 받습니다. 야, 진짜 뭐 이런 생명체가 다 있냐? 뭐 유령고기 같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이 혹등아귀가 말이죠. 살아있는 성체로 대낮에 인간에게 관측이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얘는 심해 생물인데 왜 이렇게 위로 올라왔을까요? 그러니까 정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1월 26일에 2025년 1월 26일 날 그러니까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섬에 해안에서 목격됐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비정 NGO가 이제 상어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혹등아귀가 갑자기 해수면 위에서 근처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포착했죠. 이건 15cm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상당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보고 있는 사이에 죽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박물관에. 그렇죠. 인근 자연사 박물관에 기증해서 예. 연구도 하고 잘 보관도 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바람직한 사례네요. 예. 예. 거기도 돈을 좀 줬겠죠? 안 줬을 수도 있어요. 안 줬을 수도 안 있어요. 줬을 수 예,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마 친구였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후 위기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이거 기후 위기 때문에 말하면 속 편하죠. 기후 위기 조심하자고. 근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니까. 심해까지 아직 그 기후의 영향이 예. 미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아닐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심해 생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셋 바늘 치과라고 합니다. 셋 바늘 셋 치과. 바늘 치과. 그러니까 2에서 15cm 정도 되는요 작은 물고기인데 예. 심해에 가장 많은 생물량 물고기예요. 심해 생물의 한 65%를 차지합니다. 네. 랜턴 피쉬라고 해요. 이 랜턴 피쉬가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랜턴 피쉬는 낮에는 그러니까 수심 500m에서 1000m쯤 깊이 머물러요. 네. 근데 밤이 되면 표층에 사는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 네. 10m, 200m까지 올라와요. 막 대규모로 수직 이동을 쫙 합니다. 네. 근데 플랑크톤은 대기에서 어떻게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다에 녹아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요. 네. 그래가지고 광합성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구의 산소들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육상식물보다 더 많이 해줘요. 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으면 플랑크톤이 그걸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랜턴 피쉬가 이 플랑크톤을 먹죠. 네. 그다음에 바닷속에 다 가라앉아요. 내려가잖아요. 먹었으니까 배부르니까. 그치. 내려가서 똥 싸죠. 예. 이 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들어서 네. 플랑크톤을 통해서 랜턴 피쉬의 똥이 돼서 바닷속에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심해로 이산화탄소 우리가 매립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랜턴 피쉬에서 심해에 가둬지는 탄소량이 1년에 16억 톤이 넘습니다. 와. 그러니까 해양으로 격리되는 총 탄소량의 16%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그러네요. 야, 청소부 역할이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없으면 지금 기후 위기가 복잡해지는 거죠. 랜턴 피쉬야 고마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면서 다른 신기한 수중 생물들을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뭔가요? 죽어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불멸의 해파리가 있다. 그런 생물이 있나요? 홍해파리라고 합니다. 홍해파리. 이름 그대로인데요. 예. 지중해에 주로 살고요. 예. 일본 수역에서도 보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금해요. 5mm도 안 되는 조그만 생명체입니다. 예. 완전히 성숙한 개체가 된 뒤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다시 어린 시기인 폴립 단계로 돌아가요. 폴립? 예, 폴립이 처음에 조그만 단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막 유생이 있어, 유생. 유생 시절로 돌아간다. 돌아가 버려. 스트레스 나 살아. 힘들어. 사상 살기 너무 힘든데. 예. 나 어린 시절 돌아가 버리는 거야. 벤자민 버튼처럼. 예, 맞아요. 예.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먹히거나 병들지만 않으면요. 예. 그럼 잡아먹히지만 않으면 평생 사는 거예요. 병들어도 나 스트레스 심한데 다시 돌아가 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죠. 얘는 죽일 방법은 잡아먹는 수밖에 없어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해파리, 홍해파리입니다. 야, 이런 생물이 있냐 어떻게? 야, 진짜 신기하네. 그럼 이 약간 진시황 생각도 나고 그러는데 인류가 이 홍해파리에게서 영감을 얻어서 뭐 수명 연장에 도움을 받을 건 없을까요? 그 연관섬이 있죠. 있어요. 그 텔로미어라고 염색체 끝 부분이 있거든요. 예. 짧아지면서 우리가 죽는데 예. 늙어가는데 혹시 얘네들은 텔로미어가 어떻게 변할까 해서 홍해파리 갖고 연구 많이 합니다. 이게 잘만 하면 이게 우리가 영생할지도 몰라요. 아직은 스트레스 받을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어른이 안 돼요.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중2반 돼도 아빠 나 스트레스 심해. 다시 애가 돼버려. 그거 다시 커야 돼. 중학교 2학년 돼서 다시 스트레스 심해. 이 세상이 유지가 안 돼. 돈 벌 사람이 없어요. 다시 애가 되면 누가 키워?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으로서 남아나지 못합니다. 영생하고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예. 자, 건강하게 적당한 게 삶입니다. 적당하게. 예. 이름부터 귀여운 또 친구가 있는데요. 아기 덤보 문어라는 친구인데, 그 만화 캐릭터 덤보를 닮아서 덤보 문어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0m에서 3,000m 정도의 아주 깊은 심해에서 삽니다. 예. 머리 양쪽에 아주 커다란 지느러미가 팔랑거려서 헤엄을 치죠. 덤보 귀처럼. 네. 예. 그러니까 왜 그 아기 코끼리 덤보처럼 귀 닮았다 가지고 덤보 문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00m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얘는 생식기가 없어요. 생식기가 없으면 어떻게 번식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 문어는 교미 용도로 쓰는 팔이 있거든요. 길다란 거 2개.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럼요. 어떻게? 빨판으로 생식을 합니다. 빨판을
갖다 붙여요? 네, 빨판 없으세요. 우리가 들면 뽀뽀하면 막 임신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뽀뽀라는 행위를 그 빨판 갖다 붙이는 거에 비유하시나요? 비슷하기도 해보신 분들 아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충격적이네. 그리고 이제 자급자족을 하는 크랩이 있습니까? 크랩, 개. 그러니까 얘 자급자족한 게 뭐예요? 정말 자급자족이에요. 농사를 지어요. 예티 크랩이라고 하는데 예티가 뭐예요? 저기 네팔의 서린이잖아요. 그렇죠. 무섭게 그냥 복실복실하게 생겼어요.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예티처럼 생겼습니다. 이건 희귀한 심해 생물인데 집게를 가진 희귀한 심해 생물이에요. 네. 보통 2,000m 이상의 열수 분출구에 삽니다. 열수 분출가 영암의 뜨거운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긴 박테리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박테리아들을 자기 털에다 막 키워요. 몸 틈틈이. 몸에다 농사를 짓는구나. 그걸 틈틈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원숭이가 그냥 몸에다 벼룩 키워서 벼룩 서로 잡아먹던 거랑 비슷한 겁니다. 야, 부지런한 친구네. 예, 그렇습니다. 끝으로 한 마리만 더 보겠습니다. 바다 감자라는 게 또 있다던데요. 여기 바다 감자는 동물이 아니에요. 생물이 아니고 저게 그 망간 단계라고 하잖아요. 망간 단계. 감자처럼 생겼어요. 근데 여기는 니켈, 망간, 구리, 코발트 같은 게 막 뭉쳐져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렇죠. 전기차 배터리 만들 때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에 꼭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 심해에 채굴에 나섰는데요. 그 2000년대부터 이미 인도양과 태평양에 3개의 탐사 탐구를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 요 정도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딴 나라 왜 안 하느냐? 아직 자기네에 많아요. 우리 없어서 내가 망간 세계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 북한입니다. 정말요? 네, 북한 제일 많아요. 통일되고 나면 우리 저기 태평양 안 찾고 거기서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바다 감자는 에디터가 이거 왜 넣은 거야? 전기차 투자했나?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우주만큼이나 좀 미지의 세계, 신비로운 세계로 여겨지는 심해 공간, 또 그곳에 사는 심해 동물들을 이정무 관장님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